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세계에서 복지국가가 제일 큰 나라들인데 경제 성장률로 하면은 그 북부 국가들이 미국보다도 더 빠르거든요. 미국이 나름대로 그 경제 르네상스를 했다고 하는 90년대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만 봐도 이 나라들이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다는 거예요. 뭐가 자유시장인지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게 뭐 정치 논리가 개입이 돼 있다, 뭐 포퓰리즘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는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다. 뭐 어느 나라의 경험에 의해서 이미 다 그 증명이 된 얘기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은가. 그런 거를 이제 독자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의 저자,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입니다. 이 장하준 교수는 그간 복지국가론을 주창해왔고요. 한미 FTA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 입장을 견제해온 분으로도 유명하죠. 오늘은 영국에 있는 장하준 교수를 국제전화로 연결을 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해 치러질 총선과 대선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의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만큼 이 장하준 교수가 진단하는 우리 사회 경제 문제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오마이뉴스의 김종철 기자가 함께 나와 있는데요. 이 궁금한 점 함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하준 교수를 연결하기 전에 먼저 김종철 기자와 인사를 나누고요.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아무 때라도 김종철 기자께서도 이렇게 좀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 바로 질문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뭐 교수님,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나라에는 중요한 선거 두 가지가 치러집니다. 총선, 그렇죠,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고. 근데 뭐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로는 지금 선거의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게 뭐 일반적인 예상인데. 저희가 이제 그 교수님께 먼저 여쭙고 싶은 부분은 교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제 복지국가를 역사를 해오셨는데, 그렇죠. 또 현재 또 그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한창이거든요. 예. 지금 이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지 논쟁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 제가 사실 그 뭐 한 2003년 4년 그때부터 해가지고 뭐 사회적 대타협 이런 얘기하면서 그 복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네. 사실 처음에 그 얘기를 저랑 뭐 그 지금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정승혜 박사님 이런 분들이 얘기했을 때 다 좀 허황된 소리라고 했거든요. 네. 그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파에서는 잘못하면 나라 망하는 거라고 하고 좌파에서도 이거 뭐 말은 좋은데 뭐 우리나라에서 현실성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10년부터 이게 그 말하자면 우리나라 정치 아젠다에 아주 중심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특히 이제 작년에 그 무상급식 그렇죠. 네. 논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뭐 그 논쟁의 중심축이 됐다 뭐 이렇게 저도 보고 사람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환영할 일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국민들이 이제 외환위기 이후부터 진행된 신자유주의 개혁의 한계를 인식한 거라고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이 반응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초기에는 뭐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구호처럼 시장주의 개혁이 그 말하자면은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시장 경쟁력을 늘려가지고 다 같이 부자가 되면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랬죠. 물론 이제 초기에부터도 그 정규직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나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빈곤에 처한 분들은 뭐 그런 걸 할 처지도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어른들은 재테크, 애들은 스펙 쌓기 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다 같이 부자 되면은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게 이제 허상이었다는 게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야 이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안정된 직장을 갖고 그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으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구나. 네. 국민들이 덜컥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 그래서 갑자기 이런 조류가 확 바뀐 거고. 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나중에 또 그런 얘기 할 기회가 있겠지만 뭐 지금 우리나라 발전 단계에서 이 복지 문제가 아주 그 성장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좋은 그 변화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 말이 많은 것이 꼭 실속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한 신문 칼럼에서 복지 논쟁을 이제 제대로 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신 바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론을 넘어서서 지금 정치권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지 방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궤도를 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글을 썼던 건데. 지금 이 복지에 대해서 오해가 많거든요. 그거를 지원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무상급식한다 뭐 이제 자꾸 무상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저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보는 게, 물론 이제 뭐 당장 밥을 먹으면서 그 밥값을 직접 안 내니까 그건 무상이라는 말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 그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부가가치세 내고 해가지고 다 세금 내서 그 돈으로 애들 급식해 주는 건데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럼 권리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게 그 더 그 경제학적으로 봐서는 이제 공동 구매라고 봐야 돼요. 공짜가 아니라 공구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의료, 교육, 타가, 노후, 질병, 그러니까 그 이런 여러 가지 실업, 누구나 이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위험들에 대비해서 국민 전체가 말하자면 공동으로 보험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 가격을 낮추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그 영국이나 뭐 스웨덴 이런 식으로 의료가 국영화돼 있는 나라에서는 정부가 약을 엄청 많이 사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약값을 엄청 그 할인을 받아서 살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공동 구매를 하는 거다 하고 봐야 되는데, 이제 자꾸 그 말하자면은 그 좀 선심 그 공세 비슷하게 이제 공짜다 뭐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뭐 반대쪽에서는 또 뭐 왜 이건희 회장 손자랑 가난한 집애랑 똑같이 그 대우를 해줘야 되냐. 이거를 예를 들어 뭐 다 같이 그 무상급식을 하면 이거는 그 부자 복지다 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를 하는데, 그것도 또 그 전후 관계 무시하고 결과, 그것도 일부 결과만 초점 둬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누진세라는 게 있고 이러기 때문에 부자들이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잣집 애들은 사실 같은 그 급식을 돈을 훨씬 더 많이 내고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자 복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그 말하자면 이제 선택적 복지를 원하는 이런 분들은 그 돈 모아가지고 가난한 애들 주면은 더 뭐 많이 줄 수 있는데, 뭐 그 논리가 뭐 그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그런 것도 예를 들어 그냥 부자 복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게 부자 복지가 아니죠. 예를 들어 뭐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건희 회장 손자는 다른 애들 5배를 내고 밥을 먹고 있는 건데 그걸 똑같이 주는 거라고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좀, 물론 이제 정치인들은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자꾸 너무 이렇게 감정에 좀 호소하는 그런 그 식으로 자꾸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지의 본질, 제대로 된 이제 초점이 자꾸 흐려지는 거죠. 복지라고 하는 것에 이제 본질을 오히려 흐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상당수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복지를 늘리는 건 좋은데 재원이 있느냐,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들도 그러니까 사실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 아니, 재원이 필요하죠. 그 물론 이제 뭐 그 말하자면은 그 쓸데없는 지출하는 걸 줄여가지고 그걸로 복지 지출을 늘릴 수 있다. 내지는 뭐 그 정부 지출의 어떤 우선순위를 바꿔가지고 지금
쓸 때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일부에서 돈을 줄여가지고 복지로 돌릴 수 있다 이런 거는 말이 되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최소한 주장하는 어떤 말하자면 북유럽식의 어떤 보편적 복지국가 이런 거를 추구를 하려면 네. 예, 재원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자꾸 세금이 높아지는 거를 정부가 돈을 뺏어서 어디 갖다 태워버리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돈을 갖고 말하자면은 공동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담세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어차피 교육, 의료, 타가 부모님 봉양 이런 데 쓸 돈을 정부를 통해서 쓰면서 가격을 낮추고 또 모든 사람한테 좀 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로 봐야지 이게 막 없는 돈을 짜내가지고 복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세는 불가피한데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게 뺏기는 돈이 아니라 공동 구매 비용이다. 그렇죠.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증세를 하면 누진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뭐 상대적으로 더 내겠죠.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해야 되고 예를 들어 유럽 북구 국가들 같은 경우에 뭐 부가세 같은 것도 뭐 20% 이상 되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돈을 뺏기는 게 아니라 공동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 넣는 거라고 생각하면 도리어 돈을 절약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에게 이제 조세 감정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른바 한국형 버핏세가 도입이 되긴 했는데 예. 애당초에는 그 연수입 2억 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세율 과세 구간을 하나 더 늘려갖고 38%의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었는데 이게 예. 입법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연소득 3억 원 이상으로 완화가 돼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돈을 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자꾸 봐주는 것 같고 왜 우리 호주머니만 예. 털려고 하느냐 예. 이런 정서가 있다라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이제 그건 뭐 상대적인 얘기인 게 네.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 소득에서 담세율이 뭐 한 20% 부근인데 네. 뭐 예를 들어 뭐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는 50% 부근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나라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뭐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그 세금 싫어하는 미국에서도 1913년에 소득세가 도입이 됐는데 1932년에야 그 소득세가 도입이 됐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게 하루아침에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회적 관행이라던가 어떤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돼 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너무 밀어붙이려고 하면 또 너무 이제 말하자면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지금까지는 요만큼만 냈는데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느냐 또 하고 반발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적 합의를 다지면서 천천히 해 나가면 결국 또 부자들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가 안정이 되고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경제 성장도 잘 되고 그러면 우리한테도 이익이구나 그러고 돈을 또 더 기꺼이 내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거 하루아침에 뭐 지금 담세율 20% 50%를 올려가지고 뭐 스웨덴식 복지를 하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 충격이 너무 크죠. 이거를 네. 그 틀을 근데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왜 저거밖에 안 내냐 하더라도 또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거밖에 안 냈는데 왜 이만큼 더 내라고 하냐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루아침에 밀어붙이면 어느 쪽인가는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서서히 이제 복지를 확대를 하면서 세금도 확대하면서 이 복지에 대한 국민들 의식도 바꾸고 정치적 합의도 바꾸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요. 복지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교수님께서 계속 이제 보니까 이 복지가 이루어져야만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계속 해오셨는데, 그렇죠. 예. 우리 국민들 같은 이제 복지를 뭐라고 할까요? 이제 지출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복지의 생산성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그거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잘 얘기가 안 되고 있죠.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복지가 돼야 오히려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예, 그러니까 이제 우선 아주 기본적인 거는 예를 들어 복지 지출의 많은 부분이 사실상 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교육이라던가 의료라던가 이런 거를 잘하면 네. 말하자면 노동자들이 기술도 더 많이 습득하고 몸도 튼튼하고 그러면 더 생산성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그 첫째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복지 지출의 많은 부분이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지난 한 40여 년, 50년 동안 이제 경제 발전을 잘 해가지고 그 뭐 세계에서 손꼽히게 가난한 나라가 이제 그 선진국 말석에는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 구조가 이제 완전히 그 최고 선진국 수준에 달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고도화됐는데 이런 체제에서는 그 복지가 잘 되지 않으면 그 경제 발전에 더 문제가 된다.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그 개개 노동자들이 갖고 있어야 할 어떤 그 지식이라던가 이런 기술이라던가 이런 거의 수준이 자꾸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뭐 정말 6, 70년대에는 대부분의 직장이 말하자면 그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반숙련 노동이라 뭐 한 4주, 6주 이렇게 뭐 그 교육 받으면은 일할 수 있고 이런 직종이었는데 요즘은 제대로 된 기술을 익히려면은 뭐 1년, 2년 뭐 기술에 따라서는 더 걸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복지 제도가 잘 안 돼 있으면 실패 비용이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회사를 다니다가 해고를 당했는데 예. 재취업을 하려면 그 해고된 기간 동안에 다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그렇죠. 길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예. 실업수당 체제나 이런 게 제대로 돼야만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실업수당 그리고 예. 정부가 그 재교육 보조라든가 이런 걸 해주고 네. 또 뭐 교육이나 의료 같은 걸 보장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생활이 안정이 안 되면 네. 자기가 이전에 하던 일만큼 높은 수준의 기술을 습득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돼서 결국 뭐를 하냐면은 뭐 퇴직금이나 좀 잘 받으면 뭐 치킨집이나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또 거기서 예, 과당 퇴직금 경쟁이 못 받으면은 정말 어디 가서 그냥 막노동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조금 1, 2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생산성 있는 직종으로 옮겨서 자기도 좋고 나라에도 좋을 텐데 예.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예. 조금이라도 어떤 그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은 엄청 그 구조조정 같은 걸 저항을 하게 되고 예.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뭐 현대나 뭐 이런 기업에서 그 기술직 노동자를 하면 뭐 교육, 의료까지 다 보장이 되는데 네. 만약에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더 그 세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어른들 세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야 이거 뭐 기술 습득하고 뭐 공대 가고 이래가지고 취직해봤자 잘리면은 인생 끝인데 네. 안 잘리는 자리를 찾자. 그래서 그렇게 옛날에도 그런 직종이 인기였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에 의대, 법대, 공무원 이런 직종들이 그 비정상적으로 인기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이제 산업구조하고 연관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런 공학이나 자연과학 쪽으로 좋은 인력들이 안 가면 네. 결국은 또 그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혁신 능력이라던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또 그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데 또 큰 장애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옛날 그 기술이 간단하던 때 같으면 그냥 뭐 4주, 6주 뭐 이런 거 누가 못 견디겠어요. 뭐 가족 도움을 받아서라도 견디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직도 하고 뭐 그러면서 기업이 구조조정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네. 예, 이거를 제대로 지금 하지 않으면은 이미 그런 의대 편중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병리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예, 이런 걸 지금 빨리 그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은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에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요. 좀 이번에 좀 질문 그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교수님. 예. 그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복지 담론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 이제 재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양극화 IMF 1997년 IMF 이후에 양극화가 이제 심화되어 온 15년의 과정이 있었고 예, 예. 고용 없는 성장이 있었고
그런데 예. 그다음에 동반 성장이 깨져나가 버렸고 그런데 그 예. 중심에 누가 있느냐? 재벌이 있다. 예, 예. 뭐 이런 인식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예. 있습니다. 예. 따라서 재벌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복지를 논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예. 보십니까? 글쎄, 근데 이제 그 재벌 개혁의 내용이 뭔지가 문제죠. 네. 예, 뭐,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저랑 정수희 박사님 이런 분들이 뭐 사회적 대타협 얘기하면서 뭐 재벌, 일부 뭐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재벌들 잘하고 있는데 기죽이지 말고 살려주자 뭐 이런 논지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예, 분명히 고칠 게 있지만 그거를 고치면서 그게 국민 경제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되겠냐 이제 이런 시각에서 좀 다른 얘기를 한 건데 소위 지금 재벌 개혁론자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자본 시장을 더 자유화해 가지고 외국 자본을 들여와서 주주권을 강화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재벌을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는 말하자면 저희가 보기에는 그 재벌들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화시킬지 모르지만 네. 또 어떤 국제 금융 자본의 힘을 강화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안 좋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차라리 말하자면은 그런 거를 좀 차단을 해주고 그 대가로 재벌들한테 어떤 양보로 얻어내는 그런 게 더 생산적이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뭐 양극화가 심화된다 하면서 많이 나온 얘기가 재벌 기업들이 하청업체에 엄청나게 단가 절감을 요구하면서 그렇죠. 옛날보다 훨씬 더 쥐어짠다 그런 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거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재벌들이 과거와는 달리 어떤 국제 금융 자본의 어떤 단기주의 논리에 휘둘리면서 조금이라도 단기적 이윤을 많이 내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하청업체나 노동자를 쥐었다고 거기서 또 최대한 많이 배당하고 이런 논리에 휘말려 들었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해진 거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지금 뭐 예를 들어 소위 재벌 개혁론자 이런 분들이 기업 지배구조 모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포항제철이라든가 KT라든가 이런 데 보면 네. 이윤의 50% 이상을 배당을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주주를 위한 체제지.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분들은 우리나라 재벌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더 쥐어짤 여지가 생긴단 말이죠. 네. 그래서 도리어 그런 식으로 재벌 개혁을 하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재벌의 지배 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로 인정을 해주는 대신에 양보를 좀 더 얻어내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어떤 게 바람직한 지배 구조냐 이런 거를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네. 지금 하는 논리는 말하자면 주주자본주의 논리로 딱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이건희 회장 집안이 대주주가 아닌데 왜 자꾸 대주주인 척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그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뭐 KT나 포스코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단기 이윤을 노리는 국제 금융 자본 논리에 더 충실해야 된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차라리 그런 재벌 개혁 얘기하는 분들이 주요 재벌을 국유화하자 차라리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재벌들이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왜냐하면은 고치자는 방향이 지금 말하자면 대부분의 국민의 이익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고치자는 건데, 네. 예. 그렇게 안 하려면은 일단 어느 정도 현실을 인정을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꼭 어떤 게 제일 제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한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한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기업 그러니까 재벌의 현재 어떤 지배 구조를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국민연기금이 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3세 승계 이런 거를 인정을 해주되 네. 10년쯤 후에 다시 봐서 네. 이 사람이 잘했나 아니냐에 따라서 갈아치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네. 예, 뭔가 좀 국민 경제에 좋은 게 뭔가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당장은 그런 재벌 집안들 쫓겨나고 이러면은 보기
기분은 좋겠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냔 말이에요. 네. 예, 단기 이윤 노리고 우리나라에 아무 애착이라는 것도 없고 조금 흔들리면은 하루아침에 빠져나갈 그런 거의 투기성 가까운 금융 자본들이 많은데 네. 그런 사람들한테 넘겨줄 거냐 그거죠. 그래요. 일단 지금 그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니까.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예. 이제 그게 그 재벌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하고 연동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재벌이 너무 독식을 하고 그러니까 중소납품업체나 이런 데는 후려치기를 해버리고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고 이런 지금 구조가 일상화되어 버리고 구조화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재벌의 어떤 시장 안에서의 재벌의 행태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규제해야죠.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덜 쥐어짜고 많이 도와주잖아요. 네. 예,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냥 거기 일본 대기업들이 착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특히 50년대, 60년대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도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형성이 되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이 기업들을 쥐어짜는 것보다 잘 키우는 게 우리한테 장기적으로 이익이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네. 그 자동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도 그런 어떤 그 하청 기업에 대한 지나친 착취라던가 이런 거를 막는 규제도 필요할 거고 또 산업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재벌 기업들이 어떤 그 하청 기업들의 기술 발전에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그 출자를 한다던가 기술 지원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런 그 규제를 도입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 정운찬 전 총리가 이제 동반성장위원장이 됐고 거기서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걸 도입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그 초과이익 공유제의 어떤 기본 취지도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 그 재벌들의 저항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론과 그걸 관철시키는 현실적 힘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혁이라는 게 다들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반발도 심합니다. 스웨덴 얘기 자꾸 해서 하지만 그 나라도 192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노사 관계가 제일 안 좋던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파업 일수 노동자당 파업 일수 이런 걸로 하면 세계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소득세도 없는데 소득세 도입해야 된다고 그러고 복지제도 도입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때 말하자면 다 비현실적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 재벌 개혁이라는 것도 그렇죠. 그 소위 주주자본주의를 통한 재벌 개혁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하고 재벌 개혁을 안 해야 된다 이런 거하고 다른 얘기라는 건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재벌 개혁의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뭐를 하더라도 저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제일 정치적으로 타협이 가능한 건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이 바뀌면서 옛날보다 현실성이 떨어진 얘기지만 저희가 이제 정지 박사님하고 저하고 2003년 4년에 사회적 대타협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말하자면은 그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제일 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 그런 거를 고려를 하면서 이제 해야 되지만 결국 그 개혁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무조건 다 저항받고 그 비현실적인 사실 그냥 얘기했는데 그래 그럼 우리도 그게 좋으니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개혁이라면은 대단한 개혁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개혁에는 항상 이제 저항이 있다고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당장 총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예. 이 복지 담론 말고 이제 뭐 큰 포괄적인 의미로 경제 민주화, 뭐 예. 내지 어떤 뭐 시장 개혁 이런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 예. 국면에서 그러면 예. 특정 정당이나 정파가 이런 경제 민주화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공약으로 내걸고 상당한 그러니까 정치적 성과를 거뒀을 때 예. 그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이라고 하면서 그걸 밀어붙여도 그러니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관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민주주의라는 게 물론 뭐 무조건 다수를 얻었다고 소수를 무시하는 게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예. 기본적으로 다수결 체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대다수의 국민이 어떤 아젠다가 됐건 그거를 그 지지를 하겠다 하면 네. 그만큼 그런 걸 추진하는데 어떤 정당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요. 관련해서 최근에 국내 이제 자본주의 4.0이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됐고 그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예.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게 여기 저 영국의 타임즈지의 경제부장 오래 했던 아나톨 칼레츠키란 분이 만들어낸 얘기인데 네. 글쎄 모르겠어요. 그게 뭐 그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바뀌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의미가 있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네. 첫째로 굉장히 영미 중심적인 얘기고 어. 왜냐하면 그분이 얘기하는 뭐 새로운 자본주의 이런 거에 많은 부분을 유럽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자본주의라는 게 뭐 지금까지 그렇게 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여러 가지로 그 위기가 닥치면 또 나름대로 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했기 때문인데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크게 새로울 거 없는 얘기죠.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또 이제 그 보수를 자처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 변화 타협이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네. 뭐 정확히 뭐 학술적으로 그 담론이 말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뭐 좋은 얘기죠. 뭐 진전은 진전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 털남을 듣고 계십니다. 어차피 교수님 경제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좀 경제 문제를 좀 말씀 좀 여쭙고 또 얘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현 정부 지금 출범한 지 4년이 이제 다음 달 이제 되거든요, 만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한 4년 전 그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 좀 평가를 해보시면 정부 쪽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가장 먼저 극복한 나라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화자찬도 하고 막 그러는데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제일 먼저 그 빠져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네. 처음에 그 위기가 터졌을 때 제일 크게 꼬꾸라진 나라가 또 우리나라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그 대외 그 개방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외부적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 뭐 사실 그런 식으로 2008년 그 가을 겨울 2009년 초까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리 추락한 것도 우리나라가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또 그 다음에 더 빨리 회복한 것도 우리나라 특별히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왜 이런 말하자면은 바깥에서 좀만 바람 불면 휘청휘청하고 또 바깥에 좀 조용해지면은 빨리 뭐 회복하고 이런 그 경제 체제가 그 됐느냐? 형성이 됐는가 그리고 네. 그거의 문제는 뭔가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네. 뭐 단기적으로 자기 편한 기간만 얘기하고 이 기간에 우리나라가 뭐 OECD에서 성장이 제일 빨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 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반대쪽으로 그 2008년 가을 겨울 그 통계만 보고 우리나라가 제일 안 좋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죠. 네. 구조적으로 보시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그렇죠.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게 대외 환경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언제부터 좀 그게 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뭐 원래 뭐 그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이기 때문에 뭐 수출을 많이 하는 거는 당연한데. 네. 근데 이게 그 이제 처음에는 그
더 외부에 그 취약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뭐 자본시장 통제도 엄격하게 돼 있고 해가지고 네. 그 상대적으로 어떤 정책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그런 외부의 그 바람을 막는 게 한 80년대 정도까지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런 걸 다 풀어놨기 때문에 네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한 80년대 말 이때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그 취약했던 어떤 부품 소재 산업이라던가 이런 게 네. 좀 조금씩 발전하면서 음. 그 뭐 무역 그 수지도 이제 개선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무역 의존도 같은 것도 점점 떨어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90년대 말에 아니 뭐 90년대 중반부터 네. 시작된 건데 사실 외환위기 전에 그 네. 뭐 여러 가지 자유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외환위기 때 이제 확대가 된 건데 그러면서 다시 또 그 뭐 대외 수출 의존도라던가 이런 게 더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절대적으로 높은 게 좋다, 낮은 게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일어난 원인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그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망 올해 전망치 나오는 것들 보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뭐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포함해서 뭐 복합적으로 이렇게 뭐 불황이 좀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우려도 있고요. 예. 그게 지금 근데 미국은 좀 경기가 좀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좀 살아나는 것 같은 글쎄 뭐 지금 분위기도 조금 있고. 미국은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예. 뭐 또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첫째로 지난 그렇죠. 가을에 합의했던 그 정부 지출 삭감이라던가 네네 그렇죠. 예, 그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가지고 경제가 회복하다가 거의 요즘은 그냥 말하자면 제로 성장이잖아요. 지난 한 1년 반 동안. 영국인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지금 그나마 그래도 정부가 재정 적자를 많이 지탱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가 그 정도 되는 건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줄여버리면은 그게 경기 냉각 효과를 크게 갖고 올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그 뭐 유로존 위기가 또 이제 퍼지면은 또 그게 또 미국에도 큰 영향을 줄 거고 왜냐하면은 말하자면 우리나라나 뭐 중국까지 단순히 거기 수출이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그 유로존 금융 자산에 또 미국 금융기관들이 엄청나게 또 투자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경착륙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나마 또 세계 경제를 일부라도 받쳐주고 있대 이제 중국이 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도 또 뭐 미국에 영향이 갈 거고 그러니까 뭐 내부적으로는 그 조금 미국 지표들이 예전보다는 좀 좋게 보이긴 하는데 네. 뭐 아주 미미한 그 개선이고 또 지금 그 내부의 어떤 지출 삭감이라던가 외부 경제 외부에서 오는 경제 충격이라던가 이런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꼭 지금 미국은 그래도 회복세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미국의 그런 최근에 어떤 그런 반짝 좀 좋아지는 조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렇죠. 네, 유럽도 여전히 좀 침체가 좀 상당 부분이 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고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그러니까 봤을 미국 때 같은 경우에 뭐 지금 근본적으로 그 독성 자산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언제 다시 또 불이 붙을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여건이 올해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전망치는 뭐 요즘 다 뭐 좋지 않기로는 다 마찬가지인데. 글쎄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뭐 대외 개방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이제 충격이 오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첫째로 뭐 그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유럽 이런 데가 또 다시 또 경기가 후퇴를 해가지고 수출이 줄어든다던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나라들이 그 수요가 줄어들면은 중국이 그쪽에 수출하는 게 줄어드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그 무역이
말하자면 중국에다가 기계나 어떤 부품 소재 같은 걸 팔아서 중국이 그걸 이용해서 소비재를 만들어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에 그렇죠. 그 수출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유럽의 수요 감소에 따라서 우선 1차로 얻어맞고 그다음에 그게 중국을 통해 가지고 또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또 2차로 얻어맞을 거고 그다음에 또 자본 시장이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면 뭐 돈이 확 빠져나갔다가 또 뭐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확 들어왔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사정이 안 좋아지면은 네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정이 좋아도 뭐 안전자산 찾는다 해가지고 또 밖으로 확 빠져나가고 그렇죠. 네, 그런 또 자본시장 그 어떤 흐름에 또 너무 무방비 상태로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큰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지금 기본적으로 뭐 물론 그 한계 내에서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더 못할 수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 기본적인 그림은 세계 경제 흐름에 달려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지금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우니까 우리 경제 전망도 당연히 어둡죠.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에 예. 올해 경제 운용 방향 이렇게 그 연설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예. 서민 경제 잡겠다 뭐 그러면서 물가 문제를 또 들고 나왔거든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이번엔 아예 뭐 담당 공무원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예. 그 제품의 일정 가격이 오르지 않는 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예.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코미디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아. 물가 이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뭐 좀 평가를 해보시면. 글쎄 뭐 저는 뭐 그게 꼭 코미디라고 보지는 않는데. 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 아까 뭐 얘기했던 뭐 대기업 뭐 하청단가 규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시장 지배력이 있는 자가 뭐 어떤 이유로건 가격을 조작하는 게 보인다면 그거는 정부 개입을 통해서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정부가 물가에 개입하는 게 저는 꼭 틀린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물가가 핵심적인 문제냐는 거죠. 물론 물가가 오르면은 사람들 생활이 어려워지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를 들어 뭐 90년대 아르헨티나처럼 무슨 1000% 무슨 초인플레도 아니고 네. 말하자면 인플레가 뭐 3%에서 6%로 올랐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예, 물론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활이 어렵고 불안하고 그런 거에 기본적인 문제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고 또 뭐 임금도 잘 안 오르고 자꾸 또 여러 가지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위쪽으로 소득이 몰려가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격할 생각을 해야지 물가 탓하는 거는 그거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물가가 오르는 많은 부분이 그 국제적으로 상품 1차 상품에 대한 투기가 뭐 식량이라던가 기름이라던가 이런 데에 대한 원자재 투기가 쪽에서. 많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 투기가 그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뭐 양적 완화해가지고 막 돈을 풀어놓고 그 돈이 투자할 그 나라들이 못 차리는 거죠. 정작 그 네. 돈이 어떤 그 기업의 투자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어떤 메커니즘을 못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생기는 그 유동성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잘하고 잘못해서 그 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런 것 때문인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요약을 해서 말하자면 첫째로 물가 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요인에 되는 부분이 많고 둘째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뭐 통제를 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물가 얘기하면서 정작 더 중요한 어떤 그 기업들의 생산적 투자라던가 뭐 비정규직 문제라던가 노동권의 문제라던가 어떤 그 금융자본의 그 말하자면은 팽창에 의한 사회적
적인 양극화라던가 이런 더 중요한 문제가 그 뒤에 자꾸 숨어버리는 거죠. 물가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 경제 구조적으로 굉장히 고쳐야 될 여러 가지 주요 이슈들이 묻힌다. 그렇죠. 예. 네. 일부에서는 하여튼 이번 그 물가 이 얘기를 놓고 정부 스스로가 그 초기에 그런 고환율 뭐 저금리 이런 정책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물가 폭등을 정부 스스로가 이렇게 부추긴 거 아니냐 해놓고 보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한국 정도의 물가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물가를 놓고 벌이는 논쟁보다는 경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물가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뭐 그 국민들 일상생활에서 뭐 그 끼친 영향이 많죠. 근데 뭐냐면은 지금 그게 그냥 뭐 예를 들어 고환율 뭐 정책 이런 것도 물론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수입 물가가 비싸지니까 그게 물가를 올린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그 과정에서 고환율을 통해 가지고 수출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몇 개 안 되는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지고 예,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이 올라간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양면이 있는 거니까 그냥 뭐 아무리 지금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하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부차적인 문제에 그렇게 자꾸 집착해가지고 네. 마치 지금 어떤 국민들이 불만이 그 가득한 게 그 물가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그 어떤 취업이라던가 그 어떤 생활 안정이라던가 이런 그 문제인데 그게 자꾸 초점이 흐려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털남을 듣고 있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딴 데 재밌는 거 많이 합니다. 자, 교수님 다시 저 김종배인데요. 제가 예.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화제를 예. 바꿔서 예. 한미 FTA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예. 계속 이제 한미 FTA를 반대를 해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럼요. 예. 그 반대 이제 주된 이유는 체급이 다르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결과적으로 피해만 온다 이제 이런 그 요지의 주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예. 있는데 아무튼 한미 FTA 비준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날치기였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게 뭐 그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제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비준 안 하는 거는 사실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사실 세계적으로 그 행정부가 해온 거 국회에서 비준 안 해줘가지고 국제조약 참가 안 하는 걸로 제일 그 유명한 나라 미국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 1992년에 그 환경 문제로 한 그 교토 의정서 그것도 클린턴 정부가 그랬죠. 다 네. 그 협상해서 갔는데 미국 국회에서 비준 안 해줬잖아요. 네. 그리고 1946년에 그 쿠바 아바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말하자면 WTO하고 비슷한 ITO라고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그런 걸 만들기로 미국 행정부가 다 약속했는데 그것도 미국 의회가 비준 안 해줘가지고 이제 그걸 못하고 소위 가트 체제로 간 건데. 네. 예,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는 사실 뭐 비준 안 하는 거는 뭐 흔히 있는 일이니까. 네. 예, 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국회에서 비준을 해놓으면 네. 그거를 어떻게 그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뭐 국제법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뭐 그 미국하고 완전히 뭐 그 관계를 사단을 내겠다 뭐 이런 그 생각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게다가 또 EU하고도 또 사인을 났잖아요. 그랬죠. 비준까지 다 하고. 네. 예,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그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 EU하고 다 그렇게 그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야권에서는 만약에 이제 4월 총선에서 이기면 국회 차원에서 재협상에 들어가고 12월 예. 대선에서 이기면 한미 FTA를 수정 또는 폐기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갈지는 두고 지켜볼 문제고. 예, 아니 뭐 그렇게 국제법상으로 국제 정치 고려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면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요. 그건 일단 정치권에 근데 이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거는 이미 비준을 해놨는데 뭐 그거를 물론 뭐 그 한 이유는 잘 모르겠고 한미 FTA는 그냥 뭐 안 한다고 뭐 팩스 한 장 보내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뭐 절차상으로는 가능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어떤 그 국제관계 어떤 큰 그 도박인데 네. 예, 그런 거를 과연 할 수 있겠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나 법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러니까 정치권에 좀 일단 맡겨놓도록 하고요. 그 좀 그 종합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계속 한미 FTA를 반대를 하시면서 이제 국내에서 예. 사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것은 투자자 국가 그 소송제도였었는데 교수님 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일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오셨어요. 예, 예. 어떤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보셨던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뭐냐면은 선진국하고 후진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해놓으면 네. 후진국이 어떤 그 신산업을 보호할 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음흠.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960년대나 70년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EU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했다면 네. 지금 삼성 반도체, 현대자동차 이런 우리나라 경제 주축 기업들이 있겠어요. 음흠.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좀 그래서 이제 예. 그 말하자면 체급이 다른 사람들끼리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뭐 그 우리나라 이제 뭐 선진국 됐는데 뭐 경쟁할 수 있지 않냐 하는데 일부 산업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선진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 뭐 국민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도 그렇고 생산성을 기준으로 해서도 그렇고 경제 전반으로 보면 최고 선진국의 40 내지 50%밖에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럼 지금 있는 산업은 뭐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 조금 뭐 더 팔고 뭐 약간의 이득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뭐 취약한 기계 산업이라던가 부품 소재 산업이라던가 또 새로 나오는 어떤 그 뭐 나노 테크놀로지라던가 여러 분야를 이제 개발을 시켜야 그런 데서도 이제 세계 최고가 돼야 최고 선진국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국가 투자자 소송제 같은 거는 뭐 문제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좀 국내 반론을 보니까요. 예.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이제 유통시장이 개방이 됐고 그래서 월마트, 까르푸 이런 이제 그 외국 자본이 들어왔지만 어떻게 됐느냐? 예. 결국은 다 국내 유통업체가 더 컸고 그들에 의해서 다시 인수가 됐다. 예.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을 너무 얕보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나오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뭐 분야에 따라서는 아니 뭐 뭐 프로야구에서 맨날 꼴찌하는 팀이 1등하는 팀 이기는 날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분야에 따라서는 그런 어떻게 이렇게 했나 하고 그 놀랄 정도로 어떤 그런 그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말하자면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하고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거든요. 예, 물론 차원은 그리고 다른 특히 얘기죠. 이제 유통업 같은 거는 어떤 그 소비자 정서 같은 거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국내 기업의 어떤 그 특유의 경쟁력이 있는 이제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네. 정말로 이제 뭐 나노 테크놀로지가 됐건 뭐 신소재 산업이 됐건 그런 데서도 과연 그런 게 가능할 거냐 확률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요. 지금 교수님께서 체급을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다시 FTA 협상에 들어갈 것 같은 이제 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중국하고 FTA를 맺는 걸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한테 더 좋은 얘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물론 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는 약간 좀 이제 특수성은 있는 게 네. 낮은 소득 수준에 비해서 어떤 고급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무슨 뭐 코스타리카 무슨 뭐 파라과이 이런 나라하고 하는 거보다는 그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하고 해도 중국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뭐 그 기술적으로 중국보다 훨씬 앞선 나라인데 예, 그 나라하고 하면은 이제 중국은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이미 틀어 잡고 있는 산업은 이제 그 경쟁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요. 예, 교수님.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거는 이익이니까 그러면 그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그 좀 잘 살게 됐다고 밑에 있는 나라 구박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제 그 처음에 이제 한국에 번역이 돼서 나와가지고 좀 주목을 받았던 그 사다리 걷어차기 그 책의
예, 주요 논지거든요. 예. 뭐 그거 가지고 그 오마이뉴스에다 길게 뭐 글 실은 적도 있고. 네. 근데 예,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다자간 체제를 지지를 하고 있고 그런 양자간 그 자유무역 협정보다 그리고 근데 다자간 체제 속에서도 어떤 그 후진국은 선진국보다 더 어떤 보호 장치를 많이 쓸 수 있는 어떤 그 비대칭적인 체제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주장인데 네. 예, 뭐 그런 그 주장을 깔아놓고 보면은 한국이 중국하고 자유무역 협정하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네. 근데 방금 전에 저기 한중 FTA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이번에 한미 FTA도 그렇고 한 EU FTA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최근에 예, 이런 그 속가 파동 뭐 들어보셨는지 예, 예. 모르겠지만 이 FTA 특히 중국과 FTA는 그 농업이나 축산 이쪽이 거의 우리나라 경쟁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사실상 농업이나 축산 이쪽이 뭐 괴멸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그러겠죠, 나오고 예. 네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한중 FTA가 한미 FTA도 이제 뭐 발효를 앞두고 있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농업 주권이나 농축산 예. 그쪽에서 거의 전멸될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예, 있거든요. 그렇죠. 농업은 이제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거고 네, 말하자면 미국의 어떤 뭐 쇠고기라던가 네, 중국의 어떤 싼 작물이라던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중 한미까지 이제 다 해놓으면은 말하자면은 갈 데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그러니까 위에는 미국하고 EU하고 해가지고 위로 치고 올라갈 데도 없고 그렇죠. 밑에서는 또 중국이 먹어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하고 하면 예를 들어 뭐 그 자동차나 뭐 전자같이 우리가 지금 확고하게 우위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은 뭐 중국 시장을 많이 잠식을 하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그런 농민들이 엄청나게 희생이 돼야 되고 네, 또 그게 또 뭐 중국한테는 좋은 거냐 세계 무역 질서를 위해서는 좋은 거냐 뭐 그런 그림까지 좀 보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네네. 네, 교수님 지금 1시간 가까이 이제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장시간 예. 그 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예, 마무리 삼아서 전혀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나라당이 최근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거든요. 박근혜 전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됐고. 그런데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언론의 하마평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장하준 교수님이 비대위원으로 위촉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 기사도 나왔었는데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까? 예, 뭐 연락 없었고요. 뭐 연락이 왔어도 저는 뭐 그 안 한다고 했을 거예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 실제 정치권에 있으면서 막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에 휩싸이고 바빠가지고 그 보지 못하는 그런 그 큰 그림이나 장기적인 그림을 그냥 그 학자의 입장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게 한국 경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활동에는 저는 뭐 그 안 한다는 그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총선이나 대선에서 정치권의 러브콜이 와도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시고요. 네, 아이 뭐 전혀 그럴 생각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저는 원래부터 옛날부터 그 주의가 뭐 얘기 들어주겠다면 누구한테나 가서 얘기는 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어느 여름엔간 가서 뭐 하루는 한나라당 가서 강연해주고 하루는 민주당 가서 해주고 그랬는데. 네, 그러셨죠. 예, 저는 뭐 그런 뭐 그 어떤 실제 정치 그 오해들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또 일부 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뭐 실제 정치는 뭐 더럽고 뭐 이래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니까 옆에 안 간다 뭐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네. 예,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잘 되니까 그건 꼭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 역할은 지금 같이 어떤 그 남들이 시간 없어서 할 수 없는 공부하고 또 뭐 대중들한테 어떤 그 조금 뭐 기술적인 어떤 경제 정책 문제라던가 이런 걸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이제 그런 역할하는 게 제 그 현재 입장에서 제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활동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일단 그런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지금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네, 교수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우리 김종철 기자도 같이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장하준 교수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욱 절감한 건데요. 이 복지 확대와 경제 민주화 정말 절실한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항이 큰 문제이기도 하겠죠. 국민이 총의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이탈남 김종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